안녕하십니까. 누가 누구와 화해하고 누가 누구를 치유합니까? 가해자가 사과 한마디 없이 화해하자 치유하자 이러면 그게 됩니까? 한일 관계보다 더 걱정되는 건 일본의 모렴치입니다. 염치 있는 방송이 되고자 노력하는 김용민의 정치쇼,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 김용민입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볼까요? 먼저 조선일보 손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손녀면서 방정호 TV조선 대표이사의 초등학생 딸이 50대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습니다. 아저씨한테 가정교육 잘못 받았다, 이렇게 일장 훈계를 했어요. 초등학생이. 잠시 후에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터폴 총재 김종량 전 경기경찰청장이 한국인 최초로 인터폴 총재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롱 목사, 여성 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롱 목사, 오늘 1심 선고가 납니다. 검찰은 20년 구형했었죠. 네, 김용민의 정치쇼, 신해철의 노래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들으면서 오늘 활짝 또 문을 열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오늘 목요일입니다. 아이고 참 빨리 지나갑니다. 내일은 또 금요일이고요.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상근 기자. 네. 코트가 멋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밖에 아, 작가님이. 밖에 작가님이. 네. 훔친 건 아니죠? 제 몸에 이렇게 아무거나 훔친다고 입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아예 훔치면 안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그 보통 이제 기성복이 잘 안 맞는데, 네. 맞는 기성복을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렴하기도 했고요. 아유,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성미님, 마트 도착했는데 정상근의 정치쇼 들으려고 차에서 내리질 못해요. 아, 그래요. 네. 이분이 사주셨나 보군요. 문성민님께서. 네. 그래도 참 다행인 게 30분밖에 안 해서요. 정상근의 정치쇼는. 2부부터는 고현준의 정치쇼가 이어지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문성민님, 저도 뭐 양말이나 하나 좀 사줘요. 청취자한테 양말 사달라고. 네. 그래요. 자, 돈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화해 치유재단을 정부가 해산하기로 했는데 일본이 반발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해산 선언이 있을 거다, 이게 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결국 해산이 선언됐습니다. 이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이 박근혜 정부가 아베 신조 일본 정부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만든 재단인데요. 일본 돈 10억 엔으로 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지원을 좀 해줄 테니까 다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취지의 합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할머님들은 물론 이 여론도 거세게 반발을 했는데 결국 이 합의의 상징이었던 화해치유재단이 출범 2년 4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어제 이 재단을 청산법인으로 전환을 하고요. 이 재단 고용과 재산 문제를 정리하는 절차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작업이 아마 1년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언론은 내다보고 있고요. 지금 일본이 준 돈 중에서 한 58억 원 정도가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돈은 100억 정도 됐는데. 한 104억 정도 됐는데 지금 58억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고요. 이 돈은 우리 정부가 편성을 한 양성평등 기금 사업이 한 103억 정도가 되는데 이 돈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 그리고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일본에는 별도로 다시 10억 엔을 별도로 조성을 해서 외교부가 일본에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돌려줘야죠. 돌려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 할머님들은 늦었지만 그래도 잘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일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고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직접 기자들 앞에서 국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가 간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합의 파기 이런 단어는 자제를 했고 또 이수훈 대사를 호출한 것도 비공개로 부르는 등 더 세게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인도적 범죄 아닙니까? 이 성노예가 말이죠. 이 국가 간 관계가 성립하려면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말끔하게 청산을 하고 가야 이 관계가 성립이 될 텐데. 당연합니다. 우리 국민 중에 그런 피해를 입으신 분이 단 한 명이라도 계신다면은 정부는 이분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예. 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 이후에 그때 일본에서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 이렇게 아베 신조 총리에게 질문이 갔었는데 그때 아베 총리가 털끝만큼도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마치 이 문제가 다 해결된 듯이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반인도적 과거사의 상처에 대한 화해와 치유를 원한다. 그러면 가해자의 진심 어린 공식 사과와 네네. 피해자의 수용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고요. 피해자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합의 이러면서 무슨 화해를 이야기하고 치유를 이야기하는 건지 네. 기만에 불과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연됐던 정의가 어떻게든 실현돼 가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예, 다음 소식은요. 네, 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손녀이자 이 TV조선 방정호 전무의 딸인 이 초등학교 3학년 박모 학생의 갑질 노치가 이 자세히 공개가 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이 미디어오늘 보도인데요. 이게 참 녹취를 들어보면 이 자체로도 좀 충격적이긴 한데, 저는 그냥 기사만 봤어요. 네, 이게 이런 얘기를 초등학교 3학년이 했다는 게 정말 좀 황당하기도 하고. 만약에 녹취 없이 그냥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지난달 26일에 이 방정호 TV조선 전무 가족을 수행하던 운전기사 노동자분이 해고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던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시작이 됐는데 네. 지난 16일 MBC에서 관련 녹취를 보도를 했는데 네.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아요. 네, 뭐 그냥 MBC 보도가 단독 보도여서 그런지 뭐 그냥 뭐 못 본 척 못 들은 척 넘어간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데 네. 그 자체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였는데 또 게다가 녹취도 있었고요. 네. 그냥 말 그대로 스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미디어오늘이 그 녹취록 전문을 이제 영상 파일로 만들어서 공개를 하면서 예. 이 여론이 다시 뜨거워진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뭐 야, 너 이런 반말은 예서로 나왔고요. 초등학생이 50대 후반, 운전기사분에게 운전기사분께 예. 뭐 내가 아저씨 잘리게 만들 수 있을 거야. 뭐 아저씨는 해고야. 진짜 미쳤나 봐. 뭐 내가 좋게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나밖에 아저씨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없어. 싫다고 했지 내가 왜 앉아야 돼. 내 차야. 아저씨 차 아니야. 아저씨는 장애인이야. 특히 입하고 귀가 없는 장애인이라고. 뭐 미친 사람이야. 아저씨 부모님이 아저씨를 잘못 가르쳤어. 아저씨 죽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이야. 뭐 이런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운전 노동자 분께 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손찌검을 하는 듯한 정황도 녹음이 돼 있었고요. 예. 운전 중에 핸들을 꺾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이 음성을 녹음해서 이 운전기사분이 회사에 알린 모양이에요. 예. 이 회사에 알렸는데 이 다음 날 방정호 전무의 아내 그 이모 씨가 뒷자리에 동승을 해서 이 딸에게 사과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데 예. 그런데 이후에 아이가 내리고 이모 씨가 이 운전기사 노동자 분께 이 녹음 파일을 지우고 이 과실로 파손된 차를 고쳐놓으라 이렇게 다시 또 윽박질렀다. 라는 게 이 운전기사분의 증언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나서 해고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언론에 제보를 하신 듯 하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 방정호 전무 측은 해당 녹음이 협박을 위한 불법 녹음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하고요. 아이를 괴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요. 한편 지금 이 문제는 지금 배임 혐의와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가족들의 운전기사는 이 본인 돈으로 고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 디지털 조선일보 쪽에서 이 월급을 주고 운전 노동자를 썼다라고 합니다. 회사 돈으로 운전기사 월급을 준 셈이군요. 네네. 조선일보의 임원이라면 디지털 조선일보 임원이라면 가능한 일인데 이게 가족들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이 방정호 씨 가족들을 수행을 했는데 이 디지털 조선일보의 돈으로 지급이 됐다는 거죠. 예. 심지어 채용 공고에 음. 이 회사랑 상관없는 이 방정호 씨 가족들 수행도 해야 한다 예. 이렇게 써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예. 조선일보가 녹취 보도와 관련해서 이 초등학생을 괴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보도다 이러면서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네. 근데 조선일보가 누군가를 괴물로 몰아가는 것을 지나치다라고 이야기한 점이 이채롭네요. 네. 예. 근데 참
이거 아이 어쨌든 이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그런 언론 보도도 언론 보도인데 네. 지금 빨리 이 아이가 음. 네, 좀 일반적인 상식이 갖도록 교육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참 그래요. 저는 뭐 이 사건도 놀라울 일이지만 조선일보가 누군가를 괴물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다 이렇게 말했다는 점이 더 놀랍습니다. 아, 예. 네, 그렇군요. 그래요.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여야가 엿새 만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음. 더불어민주당이 그 야당이 요구했던 국정조사를 수용함으로써 정상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여야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예. 원래 야당은 이 공동으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했는데 예. 여기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 문제도 함께 다루기로 했었거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정의당이 다 드러내야죠. 100일아에 다 드러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의당에서는 뭐 예. 공공기관 채용 비리 조사가 이게 정치 공세가 아니다라고 한국당이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이것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예. 또 자유한국당이 뭐 그러자라고 했는데 네. 그런데 정작 이 강원랜드 관련된 부분은 그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 무슨 라고 얘기예요? 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 여야 합의가 2015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고 나왔는데 이 강원랜드 의혹은 2012년에서 2013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뭐 공공기관 문제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네. 이 부분이 이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네, 이걸 그러니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준 겁니까? 여야가 모두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 네네. 합의해 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신 여당은 이 그동안 요구를 해왔던 그 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원을 16명으로 확대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아니 근데 말이죠. 네. 그 어차피 11월 30일까지는 예산 심사를 마쳐야 하고요. 또 12월 국회 2일이 예, 네, 법정 파행 때문에 이 뭐 처리가 안 되면은 12월 2일에 자동적으로 정부안이 상정이 본회의에 되죠. 네. 정부안이 상정됩니다. 여당으로서는 기다리면 돼요. 예전에 네, 그런 바가 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에서 음. 예전에 이제 구 새누리당이었죠. 예. 구 새누리당에서 이제 정부안을 통과시키려고 이 협상을 좀 지지부진하게 끈 적이 있었는데, 예. 근데 그때 그렇게 해서 정부안이 상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그 자리에서 모여서 네, 수정 동의안을 네, 서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제출을 해서 그게 통과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당이 아주 크게 양보했네요 또. 네, 어쨌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양보를 했고, 근데 또 여기 국정조사에 이 강원랜드 문제가 좀 빠지게 돼서 그게 빠지면은 글쎄요 거의 뭐 정치권이 채용 비리 의혹에 휘말리다시피 했는데 말이죠. 네, 그리고 또 마침 이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재판에 나와서 이 권성동, 염동열 두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네. 네,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은 다 알고 싶어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네, 다 알고 예. 싶죠. 네. 그런데 왜 2015년 이후로 또 그렇게 시한을 박았는지 네. 납득이 안 됩니다. 물론 다 조사하기란 물리적으로 쉽지 않지만 드러난 논란은 조사를 해야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은 이 서울 그 철도공사인가요? 하여튼 교통공사인가요? 하여튼 그쪽에 이 채용 비리 문제가 좀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게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많은데 네. 이 박원순 시장이 어제 SNS를 통해서 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 박원순 죽이기와 민주당의 이간질을 중단하라면서 마치 권력형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민생을 인질 삼는 야당의 정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어제 처음 학교로를 통한 2019학년도 유치원 원화 모집 접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 처음 학교로라는 게 음. 그 유치원 입학 신청과 추첨 그리고 최종 결과를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 이거를 안 하면 이 학부모님들이 진짜 뭐 온 가족을 동원을 해서 이 근처 곳곳의 유치원에 다 사람을 보내서 접수를 또 따로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예.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난해만 해도 이 사립 유치원의 참여 비율이 2.7%밖에 안 돼가지고 네. 이게 처음 학교로를 만들었지만 실효성이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이 사립 유치원의
60%가 참여를 해서 좀 비교적 편리하게 이 집에서 유치원 접수를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편리할 줄 알았는데 이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접속자 수가 몰리면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예, 예. 사실 이게 선착순이 아니었는데 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혹시 선착순일까봐 오전에 접속이 폭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교육부는 서버를 증설하긴 했는데 이 동시 접속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랬다는데 이게 좀 홍보가 좀 더 잘 됐으면 어땠을까 좀 예.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라는 점 네네. 그것도 강조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의 정치쇼 이렇게 해서 1부 마무리합니다. 2부 3부에서는 아빠들의 왕수다로 함께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왜 터지셨어요?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일단 차분하게 마음가짐을 하고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웃지 마세요. 예, 방송을. 자, 예. 박연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네, 우리 보은의 딸, 네, 충북 보은의 딸. 예. 보은의 딸, 예. 아들 못지않은 딸. 네, 그렇습니다. 자, 박진호 SBS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고현준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아빠들의 왕수다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저 오늘 시작하면서 첫눈에 대한 추억을 여쭤보겠다고 했는데 첫눈에 대한 추억을 얘기해달라고 이제 말하던 와중에 고현준 평론가는 울산에 살아서 눈 맞아본 기억이 거의 없다. 네. 이런 네. 얘기를. 아니 처음에는 눈이 안 오는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다고 하셔서 저는 네. 혹시 고향이 인도? 인도.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예. 네. 그래도 맞아보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래도 이렇게 막 펑펑 오는 그런 눈들은 거의 못 봤던 것 같고요. 음. 뭐 쌀애기 눈 정도 본 기억이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울산 떠나고 나서 울산에 네. 한번 큰 눈이 왔었던 적이 있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뭐 부산이나 울산 그쪽 지역은 눈이 조금만 와도 거의 도로가 마비되거든요. 그렇죠. 별 대비를 안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 동생이 얼마 전에 저 월동 준비한다고 자동차 체인을 샀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치는지 몰라요. 그 친구. 한 번도 못 네. 봐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체인을 달 정도로 눈이 와야 그러니까요. 뭐 사실 쓰임새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눈이 오면 체인을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 눈에서 해야 된다는 그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눈이 조금만 와도 체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더 불편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첫눈의 추억이 체인이네요, 체인. 네. 체인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아버리고 싶습니다. 아 체인으로? 예, 체인으로. 자, 박연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보은엔 눈이 왔죠? 눈이 올 때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눈이 많이 올 때는 이게 쓸다 감당이 안 되고 또 예. 나중에는 할머니 혼자 계시게 돼서 눈이 많이 오면 동네 할머니들이 경로당에 다 모이세요. 혹시 이제 뭐 밥 해 드시거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화장실이 또 집에서 멀잖아요. 예, 외양간 예. 쪽에 있으니까. 예. 외양간. 요즘에는 집 안에 생겼어요. 오. 만들었는데 전에는 외양간 옆에 화장실이 붙어 있어서 화장실 못 가실까봐 경로당에 모여 계시곤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 재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손수 변호사님. 저도 뭐 짠한 기억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냥 군대에서 눈 치운 기억이 갑자기 날 뿐입니다. 예. 우리 러브 스토리 네. 뭐 이런 거 한 개 조작할까요? 이런 거는 좀 뭐 만들어서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프로 방송인이라면. 아니 그 박 기자님께서 형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박 기자님 마지막. 저는 저한테 안 물어보셨으면 했어요. 사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저 강원도 속초에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직장 생활을 네네. 하고. 이 속초의 눈 상상이 됩니까? 아침에 딱 나왔는데 딱 엘리베이터 내려서 보니까 세상이 그냥 하얘요. 문을 딱 여니까 눈이야. 갈 수가 없는 거야. 눈 때문에 문이 안 열려야 재밌는 그래서 건데. 2층으로 가서 창문을 넘어가지고 그래서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첫눈이라는 게 이게 바쁜 일상 속에서 오늘이 첫눈 오는지 모르고 있다가 네. 그렇죠. 눈이 딱 왔을 때 그 맞았을 때, 느낌이 중요한 건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방송국에서 기자생활 한 20년 넘게 하니까 예. 맨날 기상센터에서 다 알잖아요. 예. 뭐 오늘 온다, 내일 온다. 네. 그러니까 그런 좀 신선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첫눈의 추억은 죄송합니다. 건조한 부실하다. 사람들. 이것도 오늘 확인하게 됐습니다. 실패네요 오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제가 웃었습니다. 이거 그나마 제가 실수를- 젊은 편인데 예, 저도 차 없네요. 예.
그 눈 올 때 뭐 무슨 네. 사귀는 분하고 네. 뭐 어딜 걸었다 이런 것도 없습니까? 글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방송이 이렇게 첫눈 가지고 이렇게 재미없게 하는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 그래요. 그 우리 고현준 씨가 하는 방송보단 재밌습니다. 아우 제가 하는 예. 방송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난리 나요 거기는. 듣다가 졸아서 제가 부딪힐 뻔했습니다. 어디 전봇대를 부딪힐 뻔했어요. 자, 어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했고 정부와 노동계가 요즘 사이가 무척 안 좋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다면서요. 늑대가 갔더니 여우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거 굉장히 이건 뭐 나를 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탄력 근로제가 가장 큰 쟁점인 거죠, 박진호 기자님. 어제 사실 민주노총 집회가 규모가 좀 컸어요. 파업 참여 인원이 한 9만 명 넘었고 또 여의도 국회의원만 한 만 명 정도 조합원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중계차도 막 돼서 중계하고 그랬는데 사실 어제 이제 좀 눈여겨볼 부분은 청와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막 근데 청와대 분위기는 애써서 어제 집회 얘기를 좀 많이 언급 안 하고 회의에서도 예. 좀 애써 좀 차분한 분위기 예. 이런 거를 보여줬는데 그만큼 이게 이제 핵심 지지층과의 갈등이 좀 달가운 일이 아니고 그런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 민주노총의 이제 총파업이나 또 사회적 대화에 이게 불참하는 노동계 모습이 좀 여론의 면에서는 별로 이제 공감하지 않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요 부분에 좀 희망을 걸면서 뭔가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주고받는 식의 거래는 하지 않고 좀 이제 명분을 지키면서 대화를 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좀 보여주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탄력 근로제. 탄력 근로 시간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탄력적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52시간 체제에서는 지금 일주일에 근로 시간이 무조건 52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본이 40시간이고 이제 1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탄력 근로제는 이번 주에 60시간 일했더라도 다음 주에 44시간 일해서 그러니까 2주 평균을 52시간에 맞춘다. 이 기간을 이 특정 기간 안에 그러니까 평균 근로시간을 맞추는 식의 제도를 이제 근로시간을 맞춰간다 이런 거예요. 이게 기업 입장은 상당히 유리하죠. 그런데 사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평균을 맞추기는 쉽죠.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서는 이 노사가 합의하면은 이게 3개월까지 기간을 적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것을 6개월 단위로 늘리자. 심지어 이제 1년 단위로 늘리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6개월 안이 제일 유력하게 나오는데 이 재계에서도 뭐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게 특정 시점에 일감이 몰리는 업종이 있어요. 건설 업종도 그렇고 무슨 심지어 쉽게 말하면 무슨 아이스크림 공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따지면은 도저히 우리 근로시간 못 맞춘다. 그래서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일하고 이 탄력 근로 단위 시간 6개월 안에서 평균을 맞추게 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면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탄력 근로제가요. 근데 왜 노동계는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건지.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사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노동자나 직원 입장에서는 이번 주에 사실 집에도 못 가고 막 죽어라고 밤 늦게까지 일한다. 근데 뭐 다음 주에는 한 반나절만 일하면서 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실시하는 그 목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 근무제 취지라는 게 하루 근무 시간을 8시간 이내로 해서 하루하루 무리하지 말고 행복하게 저녁 시간을 보낼 권리를 갖자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계 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해서 이게 과로하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를 만들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후퇴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런 탄력 근로제를 오용해서 근로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꼼수가 발동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게 살펴볼 것이 하나 있는데 사실 우리 정부죠. 고용노동부가 뇌심혈관 질환 직업병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이 과로의 조건이 있어요. 이게 4주 동안 일주일 평균 64시간을 일했던 경우 이게 이제 과로로 인정될 수가 있는데 이 얘기는 현재 적용되는 이 3개월 단위의 탄력 근로제에서도 이 과로사 판정이 나오는 이 근로자 사망의 조건으로 일을 시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소 연속 휴게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과로하게 되면은 얼마 기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탄력 근로제가 상당히 과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탄력 근로제를 확대하면은 근로자 임금이 줄어든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맞습니까? 네, 이게 뭐 여러 언론에서 이제 분석 기사를 냈는데 사실 맞습니다. 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주 단위로 탄력 근로제를 실시한다고 치면은 업무량이 이제 일이 많은 첫째 주에 58시간이라고 다음 주에는 46시간이라서 2주 동안에 이제 평균 법정 시간을 맞출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연장 근로 가산 수당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이 만약에 2주에서 1개월로 늘어나면은 한 주에 이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시간 그러니까 52시간 이하에 대해서는 이 통상임금의 150%를 줘야 되는 가산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주 동안 58시간씩 일했더라도 나머지 2주 동안 또 주 22시간씩 일하면은 40시간 평균이 맞춰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너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근무 시간이 다 평균대로 일한 건데 연장 수당을 왜 줘야 돼?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임금이 줄어든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인데 다만 정부에서는 이러더라도 이 해당 기업에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서 뭔가 임금을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우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친노동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노동계와 그동안 관계가 원만했다. 다른 정부에 비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은 노동계가 등을 돌린 것 같은데 그래서 노동계하고 지금 완전히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이 된 건지 아니면 노동계가 어떤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센 모습을 보이려 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인 느낌으로 보면은 지금 뭐 완전히 깨진 건 아니에요. 예. 완전히 깨진 건 아니고 양쪽이 서운해요 지금. 양쪽이 서운한데 예. 먼저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은 아팠던 게 노동계는 일단 형식적으로 보면은 주 52시간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축을 할 때 정부에서 이 단속을 6개월 유예하겠다. 그러면서 사실상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6개월 연장해 준 건데. 예, 예. 그리고 또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이른바 그 중복수당이라는 걸 폐지할 때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사실. 어느 정도 양보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난 5월에 이제 최저임금의 범위 조정이 있었는데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그동안 계산하지 않던 이제 식비, 교통비, 상여금, 복리후생비 이런 거를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법을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예. 이때 결정적으로 노동계 완전 삐졌어요. 그렇죠. 완전 이거는 노동정책의 후퇴다. 그런데다가 지금 또 탄력 근로제를 확대하겠다 그러지. 또 지금 국회에서는 이른바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뭐 차등 적용하는 방안까지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처음에는 뭐 친노동 정부라더니 이게 정책 다 후퇴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서운함이 있는 거고 정부 네. 입장에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겠다. 제일 먼저 갔던 네. 곳이죠. 네. 그리고 공약에도 뭐 정규직 합법하겠다 이런 이제 굵직한 노동계 공약들을 내걸면서 상당히 노동계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줬고 예. 실제로 최저임금도 인상폭을 굉장히 크게 올렸잖아요. 그랬는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가 사이클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각종 지표가 떨어지는데 야 노동계가 좀 이 정도는 조금 양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좀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서운함이 있는 겁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지금 정권이 노동자에게 친화적이지 않나요? 그런 면이 있죠. 네. 그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보수 언론, 그 친기업적인 노선을 갖고 있는 이 보수 언론이나 경제신문들은 문재인 정부가 너무 노동계에 경도됐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상황을 영화의 대사로 압축을 해보자면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정서는 아마 그걸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민주노총을 바라보면서 바라는 바는 야 과부사정은 호래비가 봐줘야 되는 것 아니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글쎄요. 지금 상황은 감정적인 대립이 그래서 사실은 정책 자체에 대한 대립보다 그게 기저에 깔려 있어서 오히려 풀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민주노총이 그 기구에 들어가서 저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 1월에 네. 대의원 대회를 거쳐서 들어갈지 다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정기적인 행사이고 비상에도 또 소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최근에는 정족수 미달로 그 절차를 못 밟았는데 예.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하는 첫 번째 회의에는 직접 가서 네. 힘을 실어주겠다고 했잖아요. 예, 예. 네. 민주노총이 다소 체면이 구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는 데에 가서 원하는 거 얻어내는 그 방식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중요한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 경산호위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출범하면서 형식적으로 이거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서 청와대에서 회의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파격적이에요. 이 얘기는 이 노사 대화, 그러니까 노정 대화를 약간 이제 청와대 차원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노동계를 더 예우해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짧게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 대선에 민주노총이 공개적으로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예. 문재인 후보 지지가 아니었어요. 심상정, 김선동 후보 지지했고 한국노총이 문재인 당시 후보 지지했거든요. 그렇죠. 그 예.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님, 탄력 근로제 확대하면 과로사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오직 사측을 위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오셨고요. 김주영님, 일마다 특성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다 맞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건 크게 공감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고현준 평론가가 아침에 방송도 하시고 이렇게 또 김용민의 정치쇼도 나오셔서 과로가 염려됩니다. 전혀 푹 쉬라고 하시는 건가요? 네. 전혀 과로가 아니고 저는 하나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금 그런 이제 이 생각이 노동계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 중간에서 이 노동계와 어떤 정부 간의 그 이간질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최근에 어떤 보수 언론들의 뭐 논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촛불 들어서 이 정권 탄생시켜줬더니 이 정권이 우리를 탄압한다라는 식의 문장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이간질을 해서 어떤 싸움을 붙일 거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과로는 아니신 거죠? 저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보단 제가 누가 봐도 건강해 보여요. 아저도 건강합니다. 아주. 그럼 이제 오후에 바로 퇴근하시면은 평균 근로 시간을 맞추는 건가요? 평균 근로 시간 뭐 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니까요. 근로자가 아니야. 네, 근로 시간이라기보다는 뭐 저의 어떤 삶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자영업자가 일은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새벽에 일을 시작하면 많이 필요할 텐데.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일찍 잡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피곤한 걸로 내몰리고 계신 건가요? 제가 봤을 때 형이 훨씬 더 피곤해 보여요. 피로 사회는 우리가 극복을 해야 지금 됩니다. 다크서클 경쟁하는 거예요? 워라벨이 필요해요. 워라벨. 워라벨이 뭐의 약자입니까? 워라벨. 모르십니까? 예? 앞으로 무슨 거예요? 단어를 얘기할 땐 좀 알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워크 앤 네. 라이프 밸런스. 네. 수수 우리말 아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네. 나 홍준표의 말이 옳았어요. 이러면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 변희봉 씨 같은데요? 약간 변희봉. 당신까지 그럽니까? 당신이야말로 워라벨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필요 없습니다. 밤낮이 없어요. 밤낮이 너무 많이 출연해. 저는 일이 좋아요. 손 진짜 얼굴이 네. 너무 작아지셨어요. 원래 작았는데 정말 소멸되기 직전이에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코하고 눈만 남았어요. 예. 자, 그나저나 홍준표 전 대표 이제 정계에 돌아왔다. 네. 이게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반기고 있어서요. 반기고 있어요. 예. 저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저도 TV 홍카콜라 개국을 하게 된다면 첫 방송을 반드시 볼 겁니다. 예. 그래요. 일단은 국민 절반 이상이 지방선거 때 홍준표 말이 옳았다라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돌아올 명분은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다시 소위 말하는 현실 정치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게 그 미국 갔다 오셔서 그런지 영어를 쓰셨더라고요. 프리덤 코리아를 통해서 네이션 리빌딩 운동을 펼쳐나가겠다. 그래요. 예. 프리덤은 자유고 코리아는 한국이고 네이션은 나라고 리빌딩은 다시 짓겠다.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좌파 광풍 시대를 끝내겠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네. 아무튼 그 홍준표 전 대표가 이 정계에 복귀한다라는 표현에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은퇴했다가 복귀하는 걸 반복하긴 했었잖아요. 네네. 그 한 가지 차이점을 좀 찾아보자면 다른 분들은 어떤 지지 세력들에 의한 현장으로의 이끌림이었다면 홍준표 대표는 아무래도 자가 발전이 아닐까. 이 차이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고 네. 뭐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어떤 역학 구조도 좀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다른 정당들에서도 굉장히 그 반기는 여러 가지 그 논평들을 내고 있습니다. 박연미 기자님 네. 홍준표 전 대표하고 가까우세요? 예전에 정치부에 있을 때 이제 예. 그 방하고 친해서 뭐 예. 몇 번 밥도 먹고. 근데 그때는 지금하고 좀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홍준표 전 대표가 갖고 있었던 이미지는 뭐냐면 네. 사석에서 만나면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요. 아유, 그 재밌어요. 유쾌한 그리고 뭔가 이렇게 현실에 대한 그때는 이분이 현재 자유한국당 안에서 비주류였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약간 일선에서 조금 물러나 있으면서 또 위트가 있고 여기 사석에서 나눈 그 전할 수 없는 그런 개그 같은 것들이 왜 못 전합니까? 큰일 나나요 전하면? 그런 센스 있는 그런 네. 것들이 이렇게 사석에서 되게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나름대로 어떤 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 너무 한쪽으로 경도되는 이런 모습들이 세월이 많이 변해서인가 아니면 이분의 생각이 달라져서인가 고민하게 되는 부분도 꽤 많았습니다. 저 인터뷰도 몇 번 했었고요. 예. 네. 저는 뭐 식사도 같이 한 적이 네, 있었어요. 네, 저도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2012년 동대문 나가서 그렇죠. 떨어지고 야인이 됐을 때였는데 대화를 나누면요 재미도 있을 뿐더러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에요. 맞아요. 저는 그때가 뭐 2006년, 2007년이니까요. 예. 그 재미도 있고 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매력도 분명히 그때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총선 떨어지고 같이 떨어졌죠. 같은 시기에. 그 양반은 동대문, 저는 이제 노원구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그 여름에 만났는데 만날 때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첫 마디가 용민아 이 정치는 요물이 하는 거라. 요물이 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요물 여기 있네. 고현주 평론가. 정치 안 하고 여기 있습니다. 저는 정치는 못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할 것 같아요. 3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아빠들의 왕수다와 함께하는 3부. 네, 박연미 기자, 박진호 기자, 고현준 평론가, 손수호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돈돈 브리핑 시간에 했던 이야기 바로 잡을 것이 있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범위를 그러니까 이제 채용 비리 관련한 국정조사 범위를 2012년 이후 사건을 명시해서 강원랜드 사건을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 반발에 합의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채용 비리 사건으로 한정하자 이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 달에 여야가 국정조사 시기와 범위를 합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채용 비리 사건만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 네. 아니라는 그렇게 점을 되면 강원랜드 얘기가 빠지게 되니까요. 그렇죠. 네. 강원랜드 이야기가 빠지면은 이건 사실 진짜 여당이 질타를 받아 마땅한데 이 합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네. 합의를 안 한 것이 팩트고 그런 점을 또 여러분들 여기 바로 정의당의 잡아드립니다. 윤소아 원내대표가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거 네.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희망사항이다. 희망사항. 그래요. 하여튼 저희가 좀 잘못 전해드린 면이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자, 아빠들의 왕수다 계속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이야기까지 해봤고 골프장 동영상 네. 정보지. 어제 하루 종일 실검 1위였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무슨 동영상입니까 이게? 저는 사실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주변에 아주 많은 분들이 이미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관련된 글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신문 기사도 나옵니다. 네. 유명 이제 금융회사에 일하는 그런 고위 이제 그 임원이 네. 예전에 그 골프장에서 대낮에 대놓고 예. 성관계를 가졌다. 대낮에? 네. 가보는 앞에서. 네. 그러니까 카트 주변에서
카트를 카트를 세워놓고. 네. 어쨌든 거기 뭐 영상 네네. 보셨는데요? 아니 그게 그렇게 기사들이 좀 나오는데 그 영상은 볼 수 없고 보시면 안 돼요. 그게 다 삭제가 됐고요. 뭐 일부에서는 뭐 좌표를 찍어 달라는 등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 서로 전파하는 네, 거예요. 그렇게 네. 하시면 그거 다 불법입니다. 아니 기사에 지금 박 기자님 말씀하신 그 장면의 사진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신문 기사에도 묘사도 워낙 네. 상세하게 돼 있는 기사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성관계의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나 너무 억울하다. 나 아니다. 나 그런 일 없다. 그래서 이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수사를 시작을 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죠.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신상이 대대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그 피해를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을지 참 여러 가지로 주목됩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처벌된다면 네, 어느 수위까지 가능한지. 이게 영상을 공개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여러 가지 행위를 다 쪼개서 봐야 돼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그래서 일단 촬영을 누가 했나? 촬영은 동의를 받고 한 건가? 동의를 받고 있겠어요. 네. 예. 근데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양진호 있어요.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네. 예. 왜냐하면 그 사진을 통해서 당시 영상을 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촬영 상황을 예. 이게 몰래 찍은 영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네. 촬영이 됐을 수도 있고 예. 그 후에 그 영상을 결국은 누군가는 유포한 거잖아요. 그 유포한 행위에 대한 법적인 그런 그 평가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영상이 유포되면서 그와 동시에 또는 그와 별개로 또는 그와 함께 그 영상 속의 남성이 누구다. 예. 여성은 누구다. 이렇게 적시해서 지목을 하고 널리 그 퍼뜨린 사람도 있거든요. 아하. 그건 또 영상과 별개의 또 잘못이 될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다양한 그런 범죄 가능성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또 한 번 또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님? 이런 그 정보지를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 목적이 뭔지 너무 궁금하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 건지 남들보다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을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 뭐 그 소위 정보지라는 것이 생산이 되는 과정에 예.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제작 과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언론사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보고가 데일리로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그 시대 상황이나 돌아가는 형국에 맞춰서 얘기가 되게끔 스토리를 구성한다. 여기까지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이걸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집단과 이거 만들어서 돈을 받고 파는 집단이 있다. 이거는 뭐 익히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그 정보지에 올라온 내용들 기자들은 한 몇 % 정도 신뢰합니까? 글쎄요. 한 반 이상은 과장됐거나 좀 예. 왜곡된 부분이 있고. 그럼 절반 가까이는 진실이다? 아니요, 그 절반도 내용을 보면은 사실 중요한 내용은 별로 없고 다 알려진 내용이 한 반 정도 돼요. 기사를 요약했다든지.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 줄이나 이제 첫 문장인데 예. 보면은 그런 거를 이제 팩트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고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제 경험 보면은 이제 특히 금융기관들의 인사철에 네. 이제 금융기관 수장이나 뭐 은행장 이런 인사를 할 때 과거에도 그렇고 뭐 요즘에도 어쩔지 모르겠지만 예, 예. 이 정권 차원에서 많이 개입을 합니다. 그 인사에. 예, 예. 근데 그 인사를 할 때 보통 이제 그분의 뭐 평판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유심하게 관찰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 경쟁자 쪽 그 파트에서 일부러 이제 좀 비방 허위 정보를 이제 그 정보지를 통해서 흘리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아하. 예. 제가 보기에는 어제 건도 뭔가 이제 이분한테 무슨 원한이 있거나 아니면 뭐 좀 그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이제 지금은 많이 사라진 걸로 제가 느끼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심지어 국가기관까지 관여해서 약간 뭐 언론사도 있고 좀 금융사도 있고 기업체도 있고 해서 이런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담당 직원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예. 네. 근데 그분들이 모여서 정보를 이제 서로 교환하면서 취합을 하는 그런 관행이 발전된 게 이제 정보지인데 네. 사실 보면은 그 당시에는 뭔가 이제 최고 경영자나 그 조직의 수장에게
그런 이제 한간의 루머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기능까지 있었어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지라시가 좀 활성화되지 않았었나. 아하. 이렇게 언론이 불신받는 시대에는 사실 이 정보지들이 굉장히 또 많이 또 힘을 네. 얻고 또 회자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꼭 정보지가 아니더라도 예. 저도 그 예전에 그 정치권에 계셨던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유력 정치인들이 예. 또 이제 그 휘하에 여러 그 정치인 또는 정당인 또는 정치인 지망생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당시는 뭐 벌써 수십 년 전입니다만 예. 그런 정보를 좀 취합을 해서 자체적인 정보를 예. 모아서 그 이른바 그 개파 보스죠. 보스에게 이제 정보 보고를 매일매일 하는 예. 그런 임무가 있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발탁이 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정계에 입문하고 예. 또 이제 요직에 오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그런 경로를 통해서 직접 그 정계에 입문하고 또 상당히 큰 성과를 낸 정치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소위 얼마나 빠릿빠릿하느냐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네네.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실은 정보지의 신뢰도라는 게 뭐 예. 100개 중에 한두 개 맞을까 말까인데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예. 관가 인사철에 어떤 분이 되게 중요한 자리로 갈 거다 이 노미네이트 후보가 된 분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이분이 그 예전에 이제 정보기관들이 관에서도 뭐 대관 업무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승진이 유력하다 이런 입소문이 어떻게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본인이 차를 팔고 내가 승진해서 어디로 갈 거기 때문에 무슨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본인이 한번 흘려봐요. 예.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3시간 뒤에 예. 점심 먹고서 담배 피우는 시간에 예.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유 당신 승진한다며 3시간 만에 그게 자기한테 돌아오더라는 예,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신뢰도가 그렇게 높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언론사들도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 그러니까 취재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방에서 네. 이렇게 직접 뭐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갖고 이 복사가 안 되게 네네. 다 시스템을 해놨어요. 예,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그 내부에서 좀 취재 중인 정보들이 밖으로 많이 흘러나가서 그런 경우가 몇몇 언론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뭐 방지 장치들을 할 정도로 최근은 이 지라시에 대한 그런 뭐 경각심이랄까요? 이런 게 좀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좀 만나서 네. 한마디만 좀 해달라고. 뭐라고요? 고현준 씨가 조만간 정계에 입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슬쩍 흘려가지고. 예. 아이고 안 다뤄주실 거. 이게 저 이렇게 자꾸 정치쇼가 가짜 뉴스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실 또 연예계가 산업의 구조로 이제 굉장히 비약적으로 큰 성장하면서 산업이죠. 네.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정보지의 주인공이 된 경우도 많았죠. 많아요. 꽤 많았고 사실은 어떤 지금도 그렇고 평판을 좀 나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누가 봐도 드러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죠. 또 주가에 네. 반영되니까.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뭐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초를 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고.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본 정보지가 나에게 부메랑이 돼서 날아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정보지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경찰이 이른바 일베 사이트 서버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베 사이트의 여친 인증이란 제목으로 여성의 노출 사진이 다소 올라왔는데 이거 정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썽이 많고 또 말썽이 그냥 뭐 다른 말썽이 아니라 범죄 아닙니까? 범죄에 해당하는 이런 말썽이 일어나는 곳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예 폐쇄하는 걸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뭐 관련된 국민청원들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의견들이 많은데요. 여기만 문제는 아니고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네. 소위 남성, 여성 혐오 사이트 이런 것들인데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위를 넘어섰다. 우리 사회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수위를 담장을 넘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거 좋은데 이것도 결국은 이 사회 체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선에서 유지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그 보수 성향의 소위 여성 혐오
게시글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베라는 사이트에 예. 지난 19일 새벽부터 여친 인증, 전 여친 인증 등의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들이 마구 올라왔는데 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여성들의 사진도 있었고요. 여기에 그 여자친구를 아마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구도가 대부분입니다. 뭐 예. 뒷모습이랄지 아니면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했달지 아니면 예. 자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 그나마 이제 그 내국인의 경우에는 어설픈 모자이크라도 한 사진들이 더 많은데 예, 예. 외국인의 경우에는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올려놓았다는 아이고,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은 이 성범죄 아니면 이 사이버 성범죄 이런 것들은 피해자가 도리어 사회생활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발생을 합니다. 예,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한 신문이 5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당시에 촬영한 사진을 올려놨더라 이런 피해자 인터뷰가 나왔더라고요. 예, 예. 그걸 보면서 와,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그 현실 세계에서 모니터 밖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본인의 존재감을 확인받기 어려운 분들이 아마도 잘못된 방식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예. 이게 왜 비행청소년들도 혼자 말고 다 같이 나쁜 짓을 하면 죄책감이나 불안감이 덜어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일종의 집단 병리 현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남성 혐오 사이트에서 나타나는 여성들이 보여주는 그 극단적인 모습과도 똑같이 뭐 소위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예, 예, 예. 똑같이 대칭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오늘 오전 기준으로 보니까 거의 뭐 한 15만 명이 이거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고 관련 사이트 폐쇄해야 된다 이런 국민 청원까지 올려놓았는데 네. 건강한 사회적 토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왜 양진호라는 사람이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그 범죄들 중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디지털 성범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웹하드 업체를 가지고 뭐 필터링 업체까지 실소유하고 마지막 디지털 장의사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세상에. 지금 말한 대로 여친 인증이라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누군가가 만약에 제가 그 사진에 찍혀 있는 사람이라고 치면 없애고 싶겠죠. 이 없애고 싶어서 이 디지털 장의사라는 곳에 찾아가면 그걸 없애주겠다고 그걸 접수한 다음에 그걸 또 다시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없앴다가 처음엔 없앴다가 그렇죠. 나중에 다시. 이게 일반적으로 그 여기에 이제 해시코드라는 게 있는데요. 예. 해시코드라는 것 약간만 바꾸면 영상 자체는 어떤 변화가 없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뭔가 기록을 남길 때는 서류가 달라져 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올리고 해서 그들은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해시코드를 바꾸는 걸 그들이 필터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터링을 해서 또 올린다고 했는데 필터링이 안 된 거죠. 우리 입장에선. 네. 그러면 이 범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일간베스트 저장소라는 곳뿐만 아니라 이 사이트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사이트, 또 다른 커뮤니티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라는 게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뭐 요새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그냥 쉽게 볼 수 있어서 네.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유통 구조에서 디지털만 빼버리면요. 네. 사회 현상으로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남수님 어느 분 숨소리인지 감기 걸린 분이 계신가 봐요라고 하셨습니다. 적어도 저는 아니군요. 제가 말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예. 저 같은데요? 왜 이래요 대체? 어? 영업 방해라고 있어. 아니 방송 분량을 숨소리로 채우면 어떡해요? 그거라도 해야죠. 이거라도 해야 된다. 저는 예.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 뭔가 어떤 행위가 이게 분명히 나쁜 짓이라는 걸 알고 또 한 가지 피해자들이 이 목숨을 끊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아주 잔혹한 범죄라는 것도 알고 네. 잡히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그 인터넷에서 주워온 사진이라고 해라 등등해서 예. 수사를 피하는 방법까지 공유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럴까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니 이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쪽에 변명을 하자는 게 아니라 보면 현실 세계에 대한 불만이 저는 여기에 투영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현실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내가 주류 사회에 편입될 수도 없고 내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들도 없고 저는 이게 마치 97년 지나고 나서 그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그때 저희가 사회부에서 되게 크게 썼던 기사 중에 하나가
멀쩡한 청년이 아주 바람직한 그냥 평범한 청년이 지하철에서 어떤 할머니를 심하게 구타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도된 내용하고 비슷한데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냥 짜증나서요. 이게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답답한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 아니면 나보다 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걸로 그걸 해소하는 거예요. 그릇된 방식의 선택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심리가 아닐까 싶은데 이거는 부관참시예요. 사이버 성폭력이라는 건 끝나지 않는 범죄라는 걸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태양광에 7조 투자한다더니 농어촌 공사 사장이 보니까 관련 업체를 그동안 운영해 왔던 인물. 예, 최규성 전 열린우리당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농어촌 공사 사장 그만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또 보니까 농어촌 공사에 자기 아들도 있고 전직 보조관들, 비서관도 있고 말이죠. 이래 버리면은 이건 뭐 농어촌 공사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겠는가? 특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어떤 집단이 됐건 그 이권이 있는 곳에 자기 사람들 심고 자기 사람들에게 그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게 뭐 예컨대 아들을 심었으면 그 아들한테 잘해주고자 하는 것과 그게 또 돌아오면 자기한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원래 해야 할 업무를 제대로 했겠는가? 뭐 그렇게 따져보자면 지금 공사 아닙니까? 공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아닐까요? 그럼? 예. 그래요. 그런데 이제 또 최규성 사장은 뭐 자기가 이제 대표를 역임했던 업체는 태양광 관련한 사업 실적이 전무하고 설치 분야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 공사 사업에 어떤 혜택을 입을 수 없다. 배밭에서 가끔 매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또 업계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또 네트워킹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들 봐주면은 이것도 뭐 또 다른 비리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은 아닌가 충분히 하는 가능성이죠. 그런 판단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태양광 사업 뭐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뭐 정부와 가까운 사람들이 뭐 혜택을 입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 그 조선일보가 아주 대대적으로 문제 삼고 있더라고요. 예. 조선일보를 진짜 즐겨 보시는군요. 저는 뭐 하여튼 모든 신문을 다 상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방송을 해야 한다. 아니 신문은 더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업무상? 저는 뭐 신문 보는 게 하루 일과죠. 그렇죠. 신문 보고 난 방송 보고. 이분은 이제 워라벨 때문에 남들보다 적게 읽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취하기 않습니다. 때문에. 제가 심지어 김용민 브리핑이라는 유튜브 방송도 봅니다. 그래요? 그거 보면은 뭐 저기 다 본 거나 다름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예. 거의 이건 홍준표 전 대표식 어떤 발언이군요. 네. 홍준표 대표 얘기하다가 말았어요. 이런 말 돌리는 거 봐. 이런 거친 진행. 아니 근데 저는 그 홍준표 전 대표 컴백한 거를 두고 전원책 변호사가 한마디 한 게 있어요. 네네. 이게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크게 반응이 없거든요. 몇몇 분들은 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 홍 전 대표가 다시 나온다고 하니까 민주당 쪽에서 지금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정의당도 대환영이라고 정의당도 환영하고 있어요. 입장을 내놨죠. 격하게 환영한다. 개그계가 긴장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전원책 변호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당 내에서 지금 반응이 없는 이유가 그만큼 개인의 입신양명에만 관심이 있고 무기력해져 있다는 것이다. 이 자유한국당 내가 전 변호사가 최근에 이제 이 당에 좋은 감정이 없다는 건 다른 분들이 다 아실 테고 이렇게 돌려가는 것도 아니고 모두 까버렸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네요. 네, 홍준표 대표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이 정계에 복귀했다고 봐야 할까요? 아마 그 예상을 해보건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소위 말하는 그 보수 대통합의 축이 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빅텐트가 쳐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현실의 보수가 지지부진하다고 보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내가 이 틈을 노려야 한다 뭐 이런 판단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내가 또 대권도 도전했었고 보수 정당을 대표해서 나를 중심으로 다시 이렇게 뭔가 재정비가 될 거다. 그렇죠. 내가 메이커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뭐 수 있죠. 가능성 나오는 게 이제 다음에 있을 전당대회의 그 어떤 친박 세력을 맞대응하는 세력으로 본인이 나오려고 한다라는 그 설이 있고 또
고 노회찬 전 대표가 있었던 그 창원 성산구에 네. 보궐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라는 그 홍준표 대표가 그런 분석들도 있잖아요. 본인이 또 경남지사 그렇죠. 출신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현재 지금 뭐 원외에 있으니까 국회의원도 아니고 사실은 정치인이긴 합니다만 뭔가 보직을 맡고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형태로든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 이 모든 것들은 12월 중순에 개국한다고 알려져 있는 TV 홍카콜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군요. 이렇게 홍보를 해요. 아니 재밌을 것 같아 나는. 예. 예. 알겠습니다. 5224번 쓰시는 분 남자친구가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서 같이 시사 이야기 나누고 싶어 했는데 김용민의 정치쇼 들으면서 함께 시사 토크가 가능해서 정말 좋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시사 프로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알찬 내용이 담겨있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부실하기 짝이 없어서 들으나마나 시간 낭비인 프로그램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죠. 예. 그런 프로그램은 듣지 말아야죠.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전문 용어예요. 네. 그래요. 프로그램. 네. 고현주 씨 미안합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 미안하신 거예요? 매우 미안합니다. 제가 그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부실한 프로그램은 듣지 말라고 두 한 분 말. 나중에 은퇴하시면 서수남하청일 모드. 예, 알겠습니다. 고현주 씨께 정말 송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형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아빠들의 왕수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연미 기자님 수고하셨고 박진동 기자님도 고생하셨고 우리 고현준 평론가님도 수고 많으셨고 손소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숨소리가 아주 피처링으로 최고였습니다. 봄, 여름 ASMR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잠깐 듣고 저희 4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이야기 알쓸경제로 4부 이어가겠습니다. 자, 정철진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코너리 SBS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전 세계가 들썩 불프가 온다. 네. 불프, 블랙 프라이데이. 네. 예. 예, 자, 할인율이 70에서 80%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는 실제로 그 정도 할인율을 가져가는 상품들이 실제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네. 미국은 매 11월 네. 금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번 주 토요일이 돼요. 네. 네. 이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아침에 새벽부터 이렇게 유통점 앞에서 미국인들이 이렇게 줄을 쫙 서서 기다리다가 온라인으로는 안 합니까? 온라인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직구족들은 벌써 굉장히 바쁘게 예. 손가락으로 누르고 계신 분들, 클릭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아. 왜냐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전에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 위주로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루어질 때는 정말 12월 26일 하루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네. 이제는 그 전에도 좀 나오고 당일도 많이 나오고 그 전후로 해가지고 좀 온라인에서는 좀 더 길게 그런 대폭 세일 기간이 가니까요. 그 개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이 뜨면서. 6년 7년만 해도 블랙 프라이데이는 오프라인 그리고 그 주 다음 주 월요일이 사이버 먼데이 그래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는 오프라인에서 사고 그 지나가지고 월요일 날 온라인 주문한다. 뭐 그게 이제 2006년 7년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예. 지금은 사이버 먼데이라는 개념이 없이 블랙 프라이데이 자체가 온오프 이제 동시 개장 같은 형태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직구가 약간 게임이나 PC 용어로 얘기하자면 정말 전 세계 동기화가 되다 보니까 네, 그 광군제 때도 그랬지만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말하자면 직구가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자기 쇼핑 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몰들도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소비자들이 이때 우리나라에서 살만한 물건들을 직구로 사버리니까 이때 맞춰서 우리나라 그 몰이나 유통업체들도 다 세일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특히 뭐 스포츠 의류나 이런 부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뭐 세일을 시작한 곳들이 있고요. 특히 이번 주 금토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3일 동안에는 거의 어떤 대형 유통 매장을 가셔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한다라고 붙여놓은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 창고에 쌓인 재고를 네. 한 해가 가기 전에 다 턴다.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70에서 80%까지 그렇죠. 싸게 파는 거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물류 비용이 그렇죠. 정말 큰 부담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 유통 구조가
미국은 그 유통업체가 물량을 아예 사버립니다. 네. 연초나 그 새 뉴 시즌을. 예. 우리는 우리 유통업체가 물량을 사진 않죠. 장소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먹는데 그렇지. 예, 미국은 아예 사버려요. 그러니까 뭐든 부담이 이제 10월, 11월 가면 재고 부담을 누가 지냐? 제조업체가 아니라 유통업체가 지기 때문에 네. 유통업체 입장에서 이거 빨리 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1920년대부터 11월 이후부터는 정말 어마어마한 세일. 11월 해 넘기기 직전에는 아까 80% 90%라고 네. 했는데 그 더해요. 이상 말도 안 아니, 되는 막 물건도 네. 나와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때 실제 뉴욕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한번 쇼핑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줄선 미국인들 틈에서 산증인이네요. 하루에 산증인이네요. 산증인. 네. 근데 네. 미국도 사실 정말 새 거. 그러니까 이때 안 팔려도 언젠가는 잘 팔리는 거. 좋은 거는 7, 80%는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상위는 어디나 죄송합니다. 그 내가 지금 막 값을 많이 깎아주지 않아도 팔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막 80% 마진을 낮춰서 내놓을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근데 방금 정천진 평론가 얘기한 대로 재고가 너무 부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 이상 지난 제품이다. 그러면 아니 이게 재료값은 나오나 싶을 정도로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막 50만 원짜리 부츠였는데 예. 진짜 3만 원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조금 그 미국에서도 그게 약간 사기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예. 얘네들은 어떤 게 있냐면 그 마크다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값을 내리는 걸 마크다운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될 때마다 내려간 가격을 적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500불이었는데 그다음에 언제는 300불, 그다음에 200불, 그래서 지금 30불로 내려온 그거를 적기 때문에 예. 대충 그것만 봐도 아 이게 뭐 1년 반 전 제품이다, 2년 전 제품이다 이런 것도 대충 그러니까 감안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정말 이거는 진짜 안 가져가는 게 바보다 싶을 정도의 가격이 되니까. 네. 우리나라도 70에서 80% 정도 이렇게 네. 세일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경기 부양에도 도움되고 하는 게 있는데 예.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5년 전 2월 상품 시시한 거. 그 시시하다기보단 이걸 깜짝 놀랄 정도의 이게 어디 썼나 할 정도고요. 아니면은 이제 기획 상품. 소비자들은 원래 찍어놓던 그 물품이 세일해주기를 원하는데 한 시즌에 팔려고 막 특단으로 만든 이런 거기 때문에 크게 어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좀 미끼 상품격의 세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몇 개는 크게 내리는 거예요. 몇 개는 크게 내리는데 막상 가서 보면 그것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 팔려 있고 별로 가격을 내리지 않았거나 정상가로 팔고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예. 그럼 사람 심리가 일단 한번 가면은 돈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혀 그 세일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백화점 명품 샵들이 이 기간에 판매가 20% 이상 늘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끼 상품을 보고 아 이거 사야겠다고 가신 분들이 정작 또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또 명품 샵도 들어가고 그러셨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박은주님, 저도 직구 이번 주부터 몇 건씩 했네요. 우리나라도 세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진아님, 저도 1년치 애들 옷이랑 신발은 이 시기에 다 구입합니다. 단점은 사이즈 잘못 사면 다시 쇼핑해야 해요. 라고 하셨고, 장종원님, 권혜리 기자님도 신나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니 거의 춤을 출 지경이에요 지금. 오늘 난리가 났어요 지금. 우리 예. 박정욱 님도 이런 걸 보내왔네요. 예. 권 기자님 홈 쇼핑 업계에서 예. 뭐 스카우트 제안 온다. 아니 저도 네. 정말 이렇게 그 굉장히 싼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예. 지금 신고 있는 신발도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직구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냥 요때 가격 많이 떨어졌을 때 사성이 1년을 버텨요 저도. 그 삼성의 그 스마트 TV 네. 그게 국내에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하는 게 미국 직구로는 226만 원에 살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QLED 스마트 TV 14개 모델을 뭐 최대 네. $1,500 그 할인한 가격에 내놔가지고 아주 싸게 사면 그렇게까지 살 수 있는 물건이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워낙 미국 시장이 크다 보니까 예. 기본적으로 전자 제품이 좀 더 이제 싸게 좀 책정되는 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폭까지 더해져서 이게 너무 비교가 안 되는 가격이 돼버리니까 네. 굉장히 많은 직구족들이 지금 노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애플이나 소니 네. 같은데 인기 품목들 있잖아요. 예, 예, 뭐 예. 12인치 맥북이나 뭐 헤드폰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남자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플레이스테이션 4, 플스 4 네, 이런 제가 것도 40, 50% 가격
할인이 나와서 지금 아주 속된 말로 네. 광클이라고 하잖아요. 광클 대기. 그걸 딱 노리고 있거든요. 제가 네. 풀 땡땡 포를. 예. 네, 그게 거의 한 20만 원대 네. 가능할 것 같아서 좀 했는데 근데 와이프가 배송비- 절대 안 된다. 배송비가 어떻습니까? 제가 2010년 이후로 사실 직구 외기를 걸었는데 네. 제가 직구를 해보니까 예. 사실 우리나라 가격이랑 그 현지 가격이 25에서 30% 안쪽이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유리해요. 소비자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삼성 TV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배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러면 뭐 오다가 파손의 우려나 이런 게 좀 있더라도 한번 질러볼만 그렇죠. 하죠. 예, 예. 그런데 25에서 30% 정도의 가격 차로는 직구보다 우리나라 업체에서 사는 게 여러 가지로 편한 게 일단 뭐 사라질 위험, 파손의 위험, 그리고 또 이제 무거운 것이 될수록 배송비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예. 그거, 세금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면 옷 같은 경우나 신발 같은 경우에는 입어보지 못하는 것 그런 감안하면 아 이게 30% 안쪽일 때는 내가 한국에서 하는 게 유리. 근데 그것보다 가격 차가 나면 직구를 한번 해보시는 게 훨씬 저렴하게 좀. AS는 어떻습니까? AS도 문제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사면은 우리나라 AS 센터에서 와서 좀 봐주잖아요. 예. 근데 미국에서 사면은 그런 거를 좀 기대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좀 내가 좀 큰 가전제품일수록 내가 설치도 잘하고 웬만한 건 내가 좀 알아서 할 수 있다. 전자제품 요새 말로 자랄이다. 그러면은 직구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아 이게 누군가가 되게 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작은 전자제품은 모르겠는데 좀 큰 거는 좀 많이 고민을 하시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밖에 또 해외 직구할 때 주의할 점도 말씀해 주시죠. 요새 정말 많이 쓰시는 게 있어요. 이 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요새 그 개인 대 개인 거래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게 뭐냐면 인스타나 네. 블로그를 통해서 그렇죠, 사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게 나하고 이웃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아 당연히 이렇게 잘 보내주겠지. 나랑 쪽지 주고받고 하던 사이니까 마치 친구 같단 말이에요. 심정적 경계심이 없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사고가 계속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그래요.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이웃을 통해서 사실 때는 좀 신용카드를 통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을 될 수 있으면은 예, 현금 거래 말고 네, 카드 네. 거래가 되는. 카드 거래가 되면은 나중에 봐서 이게 이상하다 싶으면 제가 그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서 취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래 내역이 남는데 현금을 보내버리고 나면 상대방은 사업자 번호도 없는 개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나중에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인스타그램 주소나 블로그 주소, 그리고 계좌번호밖에 없으면 일단 소비자원 같이 그 조정을 해주는 곳에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경찰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해외에 살고 해결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그 비록 얼굴 못 본 친구 같다고 하더라도 물론 대부분은 믿을 만한 분들이겠지만 그래도 신용카드를 받는다 하는 분들로부터 구입하시는 게 안전하고 또 너무 싸게 파는 거기 때문에 정말 현금밖에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 탈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좀 불법적인 상황이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그런 걸 지키는 사람한테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8723번 쓰시는 분 관세사 근무하는데요. 어제 애플 이어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더라고요. 11월에서 12월은 제가 살이 쏙 빠지는 기간입니다. 아니 뭐 이럴 만한 게 제가 그 몰테일에서 찍은 사진을 봤는데 정말 우리나라 그 코스트코 한 10배쯤 되는 매장이 뭔가로 꽉 찼어요. 예. 그게 다 우리나라 배송 예정 품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이면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때 물건을 사신 분들 물건이 넘어오는 기간이죠. 예. 그때 넘어온 직구 물품이 312만 건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진짜 살이 빠지실만 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짜.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블랙 프라이데이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는 많이 그렇죠. 사람들한테 세일 주목을 안 페스타. 받는 것 같아요. 네, 코리아 세일 페스타고요. 예. 2015년에는 코리안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16, 17, 18 3회가 됐는데 아마 좀 이제 생존에 대한 존립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여러 차례 제언을 했지만 세일은 빼야 된다. 이제 코리아 페스타. 한국 잔치로 이제 우리는 가는 문화가 좋겠다라는 걸 국풍 18 어때요? 그런 거. 국풍을 아세요? 그러니까 네. 국풍 같은 거 좀 굉장히 좋은 컨셉이라고 보거든요. 음. 그런 것처럼 이제 국풍이 뭐예요? 이용 씨 아십니까? 이용 씨. 이용 씨를 발굴했던. 예. 몰라요. 이용 씨 몰라? 이용 씨도 몰라? 네. 잊혀진 계절. 그 80년대판
우후후. 아, 그 노래 알죠? 예, 예. 네. 예. 아, 그 노래를 부른 네네. 이용 씨가 이제 네. 데뷔했던 게 국풍 81이라고 아. 전두환 정권 때 81년에 하여간 참 아, 그룹 이름이에요? 국풍? 아니 네. 잔치 이름이야. 잔치. 잔치를 벌인 거예요. 전 예.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예, 전두환 80년대 시대 초반에 예. 잔치가 많았습니다. 많았었죠. 농구대 잔치도 있었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컨셉 때문에 잔치는 아니더라도 이제 소상공인 또 전통시장 기살리기 차원에서 저는 네. 코리아 페스타로 가고 예. 근데 세일은 자꾸만 안 좋은 얘기만 들리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예. 세일 쪽은 새로운 컨셉을 좀 실제 고민해 세일폭도 봐야 될 것 낮고 같아요. 게다가 이제 전 국제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동기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중국 알리바바 광군제 해야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해야지. 우리는 11월 세일 안 할 수가 없는데 9월에 약간 한 것 같지도 않은 세일을 또 장기간 하고 나면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불신만 더 커져요. 뭐가 정가며 뭐가 세일가며 왜 이렇게 안 낮추냐. 아하. 불만이 다각도로 생기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주의하실 때는 카드가 되는지 이걸 따져보고. 예. 아유,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예, 예. 이 가짜 사이트들도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기를 치는 사이트. 아, 이런 네.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네. 것들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이라는 곳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사이트 신뢰도 조회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게 예, 예. 치시면 다 나와요. 예. 사이트 신뢰도 조회 그리고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음. 약간 의심스럽다 싶으면은 이 여기들 들어가 보셔서 혹시 문제 사이트로 신고된 적이 없는 사이트인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낭패 보지 마시고요. 네, 예. 그러게요. 한국도 코리아 페스타 좀 잘 페스타. 만들어가. 페스타 맞습니까? 페스타입니다. 페스타 아니고 예, 페스타. 예, 알겠습니다. 이 페스타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좀 네.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가상화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추락하고 있다면서요? 네, 뭐 다시 2차 추락, 3차 추락, 4차 추락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달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작년 말에 1 비트코인당 19,800, 뭐 네. 2만 달러였었거든요. 예. 원화로는 그때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있어서 음. 2,500만 원, 아하. 2,600만 원, 예. 그 완짝에도 다 체결이 됐었었는데 네. 그리고 바로 이제 급락과 폭락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미 뭐 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뛰어들면 늦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가격대를 보면 2,700만 원 하던 게 쭉 내려와서 한 1,300만 원 하다가 또 2차로 쭉 내려와서 어찌됐건 800만 원 선은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최근에 마지막 700만 원, 800만 원대가 깨져서 지금 600만 원대도 깨졌다가 이제 500만 원대. 그 바로 제가 직전에 봤더니 달러 기준으로 보면 한 4,700달러 수준까지 지금 내려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는 체념이 많습니다.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그만해라. 뭐 더 뺄 게 뭐가 있느냐. 뭐 이런 하소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여기 또 잔뜩 묻어두신 분들.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냥 손도 못 대고 당하신 분들 계속 이제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상황을 좀 보고 요번에 이제 뭐 3차 폭락이라고 하는 마지막 저지선이었던 6,000달러. 달러 기준으로 하면 6,700달러 선이 확 깨진 게 지금 이슈가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 포크 때문이다. 하드 포크. 네, 이게 이제 아직 얘기하려면 길고요. 포크를 일단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막대긴 하나인데 찍는 게 하나 둘 셋 분리가 되잖아요. 가지치기. 이걸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 하드포크라고 하는데 이게 기능을 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또는 뭐 관점이 좀 달라서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탈을 해서 분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비트코인도 뭐 비트코인 캐시, 뭐 비트코인 골드 뭐 이런 식으로 나눈 건데 옛날에는 불과 2017년 5월인가요? 8월에는 이 하드포크를 한다라고 하면 가격이 폭등했어요. 왜? 기존의 것도 갖고 얘 가지치기 하면 그걸 또 받으니까 너무 좋네 하고 하드포크 하면 할수록 이제 화폐가 다양화되네 이런 컨셉인데 이번에 폭락의 이유는 비트코인 캐시가 또 뭐 비트코인 ABC 뭐 비트코인 V를 나는 또 하드포크가 된다고 하니까 예.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화폐가 자꾸만 이렇게 분화되고 자기들끼리 싸우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때는 호재였던 게 지금은 또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이 폭락의 원인이 좀 되고 있고요. 또 항상 늘상 나오는 미국 금융당국이 또 규제를 한다라고 해서 미국의 규제가 네. 들어왔습니까? 요번에 규제는 뭔가 봤더니 이제 이런 토큰을 이제 발행할 때 신고를 하고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새로 만들 때 이 코인을 네네. 만들 때 이제 토큰이라고 하는데 근데 약간 그냥 신고를 안 하고 몇 군데들이 한 게 있는데 이거를 다 또 때려잡겠다. 미국이 하니까 이제 겸사겸사해서 빠지는데 좀 많이 빠졌는데 요번에 제가 빠질 때 좀 보면 거래량이 꽤 됩니다. 예.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고래라고 하죠.
여기 가상화폐는 미리 선진입을 한 어마어마한 큰 손들이 있는데 그 큰 손들 물량이 좀 이번에 나오고 있느냐. 이러면 문제는 좀 더 나빠지거든요. 왜냐면 큰 손 마저 빠진다면 이건 진짜 시장에 이게 기준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그를 뭐 가늠한다는 거는 무의미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큰 손들이 다 빠지면.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럴 때는 정말로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늘상 이 시간에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가상화폐와 암호화폐가 큰 틀에 주목을 받고 대폭등을 했느냐. 첫 번째 이유는 현재 우리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의문 때문입니다. 네. 야 달러가 이게 아니네. 달러가 기준을 못 잡네. 그럼 대안화폐가 필요할 거야다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최근 보십시오. 이 금리 인상 뭐 이슈와 함께 달러가 초강세가 되니까 야 달러를 역시 믿자. 그러면서 이제 대안화폐 쪽은 싹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려면 달러가 힘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달러가 약세로 돼야 되고 미국이 흔들려야 되고 그럼 다시 사람들이 다시 대안화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암호화폐는 오겠지만 달러가 승승장구를 계속한다면 계속 이 대안화폐, 암호화폐 쪽은 좀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수급 구조가 있습니다. 막 힘을 얻을 때는 달러. 그렇죠. 양쪽 하나 찍어내고 막 이렇게 뭐 종이 찍어내서 되겠느냐 막 불신들이 쌓였고 실제로 잠깐만 사토시가 만들었을 때도 2008년 말 양쪽 2009년 양쪽 하나 하고 미국이 흔들릴 때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일단 생각하시면 언제 진입을 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한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지금이 이제 뭐 1120원 뭐 30원대인데 만에 하나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까지 가는 달러 강세가 나온다면 안타깝지만 아마 그때 비트코인은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다 이더리움이든 다. 그 시기가 아마 우리가 조금 말할 수 있는 바닥권이 아닐까. 그때까지 한 번 더 달러의 강세가 나올 때까지는 좀 각오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이고 참 다들 많이 몰려갔었는데 이미 투자하신 분들은 좀 자 1년 만에 참 그렇죠. 앞으로 또 달러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좀 한 번 강하겠지만 한 번 마지막 불꽃은 피우겠지만 뭐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그게 달러의 끝이다. 달러는 마지막 정점 한번 찍고 쭉 빠지는 어떤 흐름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가상화폐를 지금은 아직은 보지 말고 약간 한 번 더 달러를 보시고 이제 달러가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또 들어가시는 것이 그때가 아마 바닥권 나올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그 심으신 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겠네요. 네, 하고 뭐 이더리움 뭐 이제 코인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제 이게 결국은 블록체인과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암호화폐가 사라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가격대라는 것은 늘 중요하다. 이런 건 말씀드립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는 분들은 일단 냉수 한 잔 드시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기다리시는 게. 알겠습니다. 손정희 씨가 쿠팡에다가 이 온라인 마켓 아닙니까? 쿠팡에다가 2조 넘는 대규모 투자를 이렇게 2015년에 1조 투자했을 때도 엄청난 화제였는데 더블로. 그래요. 뭐 어떤 맥락에서 여기가 투자처로서 그러니까 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좀 컨셉트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쿠팡에 올인을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좀 봤을 때는 뭐 과거에 알리바바 이런 걸로 대박도 쳤지만 우버에 대한 사랑이 어마어마해요. 택시 그 차량 공유 우버.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는데 이제 결국 이게 손정희 회장은 플랫폼 싸움이다. 마지막 남은 플랫폼에 결국 걔가 위너 택시로 할 것이다. 근데 손정희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우버가 이 차량 공유가 플랫폼의 마지막 강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벌써 11조 원 넘는 걸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손정희 회장은 우버 차량 공유하다가 그 차량 사는 사람이 배달도 한다. 음식 배달. 그게 우버이츠. 차량하다가 여기에도 숙박공유도 여기다 붙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차가 기본이니까 이 플랫폼이 내가 돈이 많으니까 끝까지 버티면 얘가 위너가 될 것이다라는 거고 국내에서는 뭐 일부에서는 카카오가 최후의 플랫폼이 될 거라는 생각도 있지만 카카오가 사실 우버 비슷한 서비스 하려고 했잖아요. 게다가 카카오는 SNS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손정희 회장은 한국에서는 이제 쿠팡이 전자상거래에서는 최종 승자가 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렇게 된다면 이 쿠팡이란 플랫폼에 다른 걸 갖다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뭐 치킨 게임으로 버티겠다라고 해서 쿠팡이 아직 이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자본을 넣으면서 이제 확대를 하는 버티기 국면에 들어가죠. 손정희 회장이 실패한 적도 있습니까, 투자? 뭐 많이 있겠지만 성공한 적이 훨씬 더 많고 제가 좀 좋아하는 이제 게임 중에 클래시 땡땡이라고 하는 뭐 슈퍼셀 뭐 이런 거에서도 항상 좀 성공을 하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승부수는 미국에서는 우버에 지금 뛰어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쿠팡 말고도 뭐 팀원, 위메프, 11번가, G마켓 많은데 왜 하필 쿠팡인지. 그건 이제 손정희 회장이 어떤 쿠팡에 대한 매력, 자기만의 분석이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 손정희 회장은 이 플랫폼으로 다 모여들 것이 최종 승자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 안목의 그 맥락을 저희가 다 짚을 수는 없고요. 또 마칠 시간도 됐고요. 네. 자, 그래요. 또 기회가 되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혜리 기자 수고하셨고 정철진 평론가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11월 22일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5분에 다시 옵니다. 여러분 안녕.